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곳은 오로지 하늘에 매여 있다는 뜻으로 사람 목숨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을 겪으면서 하늘이 아직 저에게 조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마 그 우연찮은 기회가 없었더라면 제가 톡톡 사연에 얘기를 제보하기는커녕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어 어디 9시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노릇이죠. 얘기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지 않으신가요? 당사자인 저는 이 사연을 쓰면서도 혹시라도 지금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이 얘기의 주인공이 저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그때 그 사건 긴박했던 당시의 순간이 생각나서 입이 바짝바짝 마른답니다. 참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톡톡 사연의 얘기를 제보하긴 했지만 사실 그전까지 제 인생은 아주 평범하디 그지없는, 물론 살면서 힘든 일 한 번을 안 겪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톡톡 사연에 제보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뭐 이걸 사연이라고 제보하기도 참 애매하다 싶을 정도의 괴로움 정도만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사연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 참 기가 막히다 하지, 나도 저런 일이 있었는데 싶진 않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와,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한 고생은 고생도 아니구나. 난 정말 하늘에 감사하다면서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의 덕이 컸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금수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공부나 갖고 싶은 물건을 돈 때문에 포기해 본 적은 없을 정도로 여유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전화 다이얼 아시죠? 이걸 만드시는 공장을 하셔서 큰 돈을 버시고 젊었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일 못 하시겠다, 일찌감치 임대업을 하시겠다고 꼬마 빌딩을 몇 채 사시고 은퇴를 감행하셨거든요. 그때 저희 엄마가 요즘엔 100세 시대라는데 남들은 은퇴도 미루고 은퇴 후에 뭐 해먹고 살지 고생하는 마당에 100세 시대 오면 우리는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아무리 볼멘 소리를 해도 아버지가 듣는 척도 안 하셨거든요. 아, 싫다고. 나 더 이상 일 못한다고. 그렇게 공장도 그냥 통째로 다 매각해 버리시고 건물만 그렇게 몇 채 사시고 그 이후로 엄마랑 제가 놀리는 배짱이 라이프에 돌입하셨죠. 그런데 얼마 전에 부동산 가격이 아주 폭등을 했잖아요. 저희는 아버지의 성견지명에 그야말로 감탄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요? 바로 태세 변환하셨죠. 너희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사람이 성견지명이 있다면서요. 일찌감치부터 놀궁리만 한다고 구박할 땐 언제고 참 웃기죠. 제가 엄마라도 그럴 것 같은데 아버지가 몇 채 구매해 놨던 그 꼬마 빌딩이 그야말로 대유행을 하면서 초대박이 나거든요. 건물 가격이 거의 15배 가까이 뛰었으니까 아버지의 이른 은퇴로 평범한 중산층이 될 뻔한 저희 집도 그렇게 금수저 대열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로또 판매점을 지나가면서 1등 당첨액을 보면서 대체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저렇게 당첨이 됐을까 부러워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됐죠. 엄마랑 저랑 저희 아빠 보고 전생이 이순신 장군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우스갯소리로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고서야 이 정도로 무난하게 대박이 날 수 있냐고요. 정말 우연한 기회로 잡은 성공이긴 하지만 제가 외동딸이기도 하고 가족들이 젊은 날에 고생하면서 돈도 벌어봤고 부모님 간 금술도 좋으시고 하니까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생겼다고 해서 가족들끼리 돈 때문에 머리채 잡고 싸우고 이혼을 한 해 만에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 돈이 생기니까 서로 더욱 돈독해졌다고 해야 하나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셨다니까요. 그래봤자 저녁 메뉴로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상에 올리는 정도지만 드디어 이 집에도 가장을 존중하는 문화가 생겼다면서요. 제가 평생 봐왔던 게 저희 부모님이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두 분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자식 낳고 가정 꾸리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가족의 모습이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하다고 해야 되나요? 남들보다 튀고 싶지도 않고 모자라고 싶지도 않은 저에게 딱 맞는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꿈을 꾸게 됐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결혼은 뭐 혼자서 하나요? 남자를 만나야 결혼을 하죠. 아니, 애초에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연애는 무슨 남자를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남자 만나기 가장 어렵다는 여중 여고 여대 코스를 밟으면서 제 인생에 남자라고는 정말 코빼기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결혼을 못하고 평생 아버지랑 같이 살자는 얘기도 철없는 초등학교 시절에나 기쁘게 들을 수 있지. 남들은 어디서 그렇게 소개도 척척 잘 받아서 남자친구를 사귀는지, 저만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연애 한 번을 못 해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대학만 들어가면 남자친구 생긴다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던 엄마 말은 정말 다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했죠.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대학에 들어가서 저도 과에서 소개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나가봤고, 그렇게 첫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않은 저에게 첫 남자친구는 이루 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대였어요. 차라리 첫 연애에서 되게 괜찮은 사람이 나왔더라면 눈이라도 높아지고 말았을 텐데, 이건 뭐 첫 연애의 기억이 너무나 끔찍해서 다시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이것보다 더 망할 수는 없는 거죠. 저보다 3살이나 선배였던 첫 남자친구는 군대에서 막 전역해서 이제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들 꽁무니만 열심히 쫓아다니던 사람이었고,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어 그러한 악평을 들어본 적도 없었던 제가 보기 좋게 거기에 코가 탁 꿰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열이 받아요. 동기들이랑 조금 더 친하게 지낼 걸 싶기도 하고요. 조금 더 친하게 지냈더라면 그런 개차반을 만나기 전에 미리 저한테 언질이라도 해주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랬냐고요? 사사건건 가르치려고 드는 여자의 환장한 인간이었거든요. 너희 집 좀 잘 산다며? 네가 뭘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이럴 땐 눈치껏 네가 먼저 가서 계산도 하고 그러는 거야. 나이도 어린데 당연히 사주겠지 하고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면 남자 등골이나 빨아먹고 사는 사람처럼 보여서 네가 괜히 욕먹는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욕하는 거야. 야, 오빠가 그래도 너보다 몇 년은 더 살았잖아. 누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겠냐? 오빠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지. 말끝마다 오빠는 몇 년이나 더 살았다고 사사건건 가르치려고 드는지, 뭐 인생에 썩 도움이 되는 얘기나 가르쳐주면 몰라요.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개똥 같고 쓸모없는 철학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꽤나 산다는 얘기는 또 어디서 주워들은 건지, 사귀기 전까지는 아주 집문서라도 들고 와서 갖다 줄 것처럼 됐다고 아무리 거절해도 비싼 생일 선물까지 사다 바치면서 꼬시려고 애를 쓰더니만, 막상 사귀고 나니까 저렴한 밥 한 끼도 사기 싫어서 계산할 때가 되면 급하게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척 한다던가 딴청을 피우는데, 짧은 사이에 정이 크게 들지도 않았지만 그 남아있는 정마저 몽땅 떨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정말 바보 같았던 게, 친구들 사이에서 내 남자친구가 이래서 답답해 하고 연애 고민을 털어놓는 게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훈장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거면 연애를 뭐하러 하냐 싶으시겠지만 20살이잖아요. 철도 없고 별 생각도 없는 연애를 하는 상대방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좋은 거요. 나랑 사귀고 싶어서 이렇게 목매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연애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 말도 안 되는 연애놀이가 그렇게 길게 가진 못했어요. 정 떨어지는 행동도 어지간히 해야 받아주죠. 오빠가 오빠는 하는 사사건건 가르치는 행동으로도 못 참아줄 이유는 차고 넘쳤지만, 아무리 바보 같은 20대의 저에게도 절대 못 참아줄 만한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바람을 피는 멍청한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런 짓을 했더라면 주선자 얼굴에 먹칠하고 횡단보도만 건너면 있는 대학교인데 얼마나 소문이 안 좋게 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해도 해도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딱히 그걸 숨길 생각도 안 하고요. 제가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민망하지만 20대 때 제 외모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분명히 평균 이상이라고는 자부할 수 있지만요. 왜 스스로 하기에도 민망한 소리를 밑밥으로 깔고 있냐면요. 절대로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창피해야 할 만한 외모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친구들한테 내 남자친구는 나랑 같이 다니면서 자꾸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주는 것 같다라고 고민을 털어놓으면 대번에 널 두고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왜 주냐고 미친 거 아니냐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가지고 따져 묻잖아요. 뭐라나요? 남자의 본능이래요. 지금 제가 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으면 뭔 미친 소리냐고 뒤통수라도 3개 한 대 때려줬을 텐데. 정말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첫 연애입니다. 남자친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뻘소리를 하는데도 그런가 보다, 오빠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지 하고 넘어갔던 과거에 멍청했던 제 자신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소리라도 질러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남자친구가 아주 이상한 버릇이 있었거든요. 팔짱을 끼고 캠퍼스에서 데이트를 하는 도중에 외모가 조금이라도 괜찮고 몸매가 조금이라도 괜찮다 싶은 여자가 지나간다면 아주 목이 삐뚤어져라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게요. 어디 같이 나가서 제가 잠깐 한눈만 팔고 있으면 뭐 길을 알려준다고, 어려워 보여서 도와준다고 여자들한테 그렇게 먼저 나서서 말을 걸고 있어요. 처음에는 참 친절하고 사교적인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막상 제 남자친구가 처음 본 여자 곁에 서서 실실 웃으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더라고요. 아니, 나랑 데이트하고 있는데 고개까지 꺾어가면서 그렇게 다른 여자를 봐야겠어? 그럼 옆에 있는 내가 대체 뭐가 되냐고. 저 여자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여자친구가 무슨 호구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나 창피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거야? 아무리 짜증을 내고 화를 내봐도 딱 그뿐이었어요. 몇 번이나 경고를 주면 고치는 것도 순간이었죠. 남자친구 얘기를 훈장처럼 트로피처럼 자랑하는 것도 이제 슬슬 지겹고 저도 오히려 이 연애라는 것이 제 인생의 엄청난 방해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걸 뭐하러 하나 싶고요. 연애만 하면 제가 늘 봐왔던 부모님처럼 행복하게 함께 지내다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는데 꽝 중에 꽝을 뽑았으니 그게 가당키나 했겠냐고요. 거기까지 생각이 닿으니까 이딴 시간 낭비도 그만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헤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진작 헤어지지 않았는지 뭐 늦게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젊은 날에 했던 그것도 다 경험이라고 생각해야죠. 어쨌든 첫 연애를 그렇게 끔찍하게 마무리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누가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물어봐도 한번 만나보지도 않고 거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진을 보고 아무리 외모가 내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한번 크게 되어보니까 학습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또 연애를 하면 좋든 싫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쓸데없이 감정 소모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그런 시간 낭비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제 첫 연애가 문을 닫고 잠정 폐업 상태에 들어가게 됐죠. 정말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한 번도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해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살고 싶다는 저의 꿈도 그렇게 멀리 사라지는 것만 같았죠. 사실 연애를 생각하기에 제 상황이 너무 사치이기도 했고요. 다행히 첫 연애가 망하면서 제가 다시 공부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됐고, 당시에 제가 중국어 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우연히 2년간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거든요. 그런데 2년간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해외에서 생활하는 게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바로 취업을 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졸업을 하고 또 한 2년 동안 중국 상하이에서 인턴 생활을 했어요. 너무 즐거운 직장 생활이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인턴 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제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나 싶더라고요. 물론 제 주변 친구들이 조금 빠르게 결혼을 했던 것도 있지만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쏟아지는 친구들의 연락, 분명 다 같은 여대를 졸업했는데
어디서 그렇게 잘 만나서 벌써 결혼까지 하게 됐는지, 주말마다 쏟아지는 청첩장, 제가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을 할 동안 저 혼자만 뒤처지게 된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기까지 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저도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좋은 학점으로 졸업을 하기도 했고 중국 가서 인턴 생활을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돼서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기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했지만 그 당시에 반도체 관련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어렵지 않게 입사할 수 있었어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제가 입사를 했을 당시에는 한참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붐이 불고 있을 시기라서 회사에 들어가고 난 이후로 한 1년간은 연애는커녕 주말에 친구조차 만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회사에서 연봉 많이 준다고 오라고 하면 그 연봉 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도 그 고액 연봉 얘기에 속아서 1년 동안 거의 노예처럼 회사에서 굴려졌으니까요. 딱 1년 지나고 저희 회사도 바쁜 사이클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조금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1년 동안 친구도 가족들도 거의 찾아보지 못하고 어쩌다가 쉬는 주말이 되면 집에서 에너지를 충전한답시고 뻗어있기 일쑤였는데 이제야 취미 생활도 갖고 싶어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들 사연을 들으신 경력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말투만 봐도 대충 제 성격이 어떻겠구나 감이 오시지 않나요? 말만 여자지 선모습이 따로 없었거든요. 다른 여자들처럼 조신하게 내숭 떨고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영 못하겠고 뭘 좀 예쁘게 해보려고 해도 손끝이 야무지지가 못한지 지나가는 자리마다 우당탕탕 사고가 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저희 엄마도 제 그런 성격을 보고 나중에 살림해야 하는데 손끝이 저렇게 물러가지고 누가 데려갈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정말 내가 그런가 싶었거든요. 저도 일에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취미를 좀 가져봐야겠다 싶더라고요. 뭐 네 인생의 목표가 남자 만나는 거냐, 남자 만나려고 취미생활까지 만드냐 그러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의 목표가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니지만 좋은 남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고 그런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남자부터 만나야 하는 게 맞고 또 뭘 해야 남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벌써 한참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대학 시절 처음 소개받았던 첫 남자친구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는 멀쩡한 사람을 내가 직접 고르겠다는 마음이었고 정말 주말에 할 만한 취미 생활이 필요하기도 했었고요. 그때 입사한 동기들은 뭐 꽃꽂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성스러운 취미 혹은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제가 뭘 선택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 주말마다 요리 교실을 나가는 걸 골랐어요. 제가요 또 엄마를 닮아서 요리 솜씨가 진짜 꽝이거든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불 조절을 못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밖에서 사 먹으면 뭐가 그렇게 맨날 맛있고 감칠맛이 나고 하는데 집에서 엄마랑 요리를 하면 엄청 달거나 엄청 짜거나 또 음식은 왜 그렇게 맨날 타는지 이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우리 집 식구가 생기는 것은 둘째치고 제 손으로 우리 집 식구들 다 굶겨 죽일까 봐 걱정돼서 요리를 배워야겠다 싶었죠. 요리 교실이라는 게 대부분의 회원들이 여자잖아요. 뭐 이미 현직 가정주부이신 분도 오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들도 많이 오시고 요리가 업이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또 진짜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하튼 남자를 만나기 위한 취미로는 꽝인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실을 딱 들어갔는데 앞불싸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남자분이 딱 한 분 구석에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누가 봐도 결혼을 한 지 십수년은 되어 보이시는 중년의 남성분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실망한 기색이 역력해서 취미는 취미로 즐겨야겠다 생각하고 떠듬떠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하고 있는데 그때 수업 시간에 늦은 지각생 하나가 헐레벌떡 앞치마를 둘러매고 제 옆에 빈자리에 서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시간 하나도 못 맞추나 싶어서 고개를 들어 옆을 딱 봤는데 네, 저 거기서 운명의 상대를 딱 만났잖아요.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뭐 운명의 상대를 보면 머릿속에서 댕댕하고 종치는 소리가 울린다고요?
비록 종치는 소리가 아니라 도마에 칼 치는 소리였지만 남편을 보자마자 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운명의 상대는 보자마자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더니 정말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손끝은 얼마나 야무지고 사람은 얼마나 섬세한지 제가 이게 요리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재료들을 칼로 다 쥐어뜯어 놓고 있는 동안 남편은 자기 요리를 하기도 바쁜데 제 도마까지 넘어와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칼은 이렇게 쥐어봐라. 마치 개인 교습 선생님이 된 것처럼 저까지 가르쳐주기 바빴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요리를 잘 하는데 왜 굳이 요리 교실을 또 찾아와서 뭘 배우고 있을까 싶기도 했는데 그때는 그저 운명의 상대를 만나려고 하니 이런 곳에서도 다 만나는구나. 집신도 다 제 짝이 있다더니 하느님이 드디어 이런 곳에 떨어져 있는 집신에게도 관심을 주셨구나 했다니까요. 이상한데 또 긍정적이죠. 매주 2번 있는 요리 교실 수업이 또 남편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자리를 정해준 것도 아니었는데 매일 조금씩 지각을 하는 남편은 자연스럽게 비어있는 제 옆자리로 오게 됐죠. 저도 누군가가 비어있는 제 자리로 와서 이 자리 써도 되냐고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아, 자리 주인 있다고, 올 사람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리를 맡아주는 정도가 됐죠. 그곳 사람들과 다 같이 친해졌던 건 아니고 몇몇 마음 맞는 사람들과 친해졌는데 그분들도 하도 붙어 다니기에 이미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작 요리교실에서 칼질 배우는 걸 제외하면 사적으로는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는 사이인데 말입니다. 저 수업 끝나고 바쁜 일 있으세요? 바쁜 일 없으시면 차나 한잔하고 가시면 어때요? 저희가 수업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모여서 요 밑에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맨날 수업은 같이 듣는데 얘기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요. 운명의 상대를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도 없이 여자가 먼저 말을 거냐, 남자가 말을 걸게 유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건 모르겠고 우선은 눈앞에 나타난 운명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눈길도 안 주고 가버리려는 남편을 그렇게 제가 먼저 붙잡았어요.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다행히 남편은 안 그래도 저랑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면서 흔쾌히 차를 한잔 하자는 얘기에 응했고 말이 좋아 다 같이 했던 커피 모임이지 저와 남편의 소개팅 자리를 관전하는 요리교실 언니들의 자리가 되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민망해 죽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둘 다 뻔뻔하게 앉아서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또 못 견디는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정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사람이 살면서 내가 도와주지 못하겠다 싶은 일은 칼같이 손을 놓아버리고 그런 면이 있어야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구걸하는 사람이 보이면 적선하지 않고서는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는 성격이고 이상하게 사람들도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모자라고 뭐가 궁한 사람들한테 더 마음이 가요. 그런 성향 때문에 크면서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대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사람 성향이 괜히 성향이고 기질이란 게 괜히 기질이겠냐고요.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도 그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친구가 저보고 그랬거든요. 너 뒤통수를 맞는 게 아니라 뒤통수가 아예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맞을 뒤통수가 없어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요. 제가 지금 그 친구한테 그래요. 너 회사 관두고 어디 나가서 돗자리라도 펴고 점이라도 봐주라고요. 용하다고요. 여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저의 기질을 딱 자극하는 남자였습니다. 안 그래도 눈길이 가는 사람인데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세상에 뭐 그렇게 혼자서만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옛날 만화 중에 들장미 소녀 캔디를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죠? 거기 테리우스라는 캐릭터 나오잖아요. 외모는 잘생겼는데 사생하고 어머니 생각으로 가판 위에서 울고 있는 남편 얘기를 시작하는데 바로 그 테리우스가 딱 겹쳐져 보이는 겁니다. 정말 지독하게 힘든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찔끔찔끔 나와서 주책맞게 휴지로 눈물을 찍어낼 정도였으니까요.
미혼모인 어머니에게서 나고 자라서 평생을 사랑받는 법도 모르고 자랐는데 그런 어머니마저 일찌감치 세상을 뜨게 되고 혼자서 어렸을 때부터 안 해봤던 일이 없었다고요.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가게를 차릴 돈도 없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노가다를 하기도 했었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연이 닿게 된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돌연 사고로 세상을 뜨게 됐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자기 곁을 떠나는 것 같아서 괴로운 마음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동안 자기를 사랑해줬던 사람들 생각을 하면 또 마구잡이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보기 위해서 요리 교실에 다시 다니고 정식으로 요리를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를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원래 살던 곳에 계속 정착해서 살려고 했었는데 그곳에 있다 보면 자기 옆을 떠나간 어머니나 전 여자친구 생각이 나서 자기도 뭔가 극복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짐을 싸들고 이쪽 지역으로 넘어오게 된 거라고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어줄 수 없는 사연이 이어지고 저희 다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 콧물 쏟았다니까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힘든 일을 남들한테 덤덤하게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속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겠어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저희를 그렇게 다 올려놓고 정작 본인은 쓴 웃음만 지으면서 덤덤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보호 본능이 샘솟는다고 해야 하나요? 아, 저 남자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왔구나. 저 남자의 텅 빈 마음을 내가 채워줄 수가 있을까? 저 깊고 외로움을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들고 싶었던 행복한 가정은 저런 부족한 면을 채워주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의 취향부터 기질까지 완벽하게 적응한 남편의 얘기를 듣고 난 이후로 전 정말 남편에게 더할 나위 없이 푹 빠지게 됐습니다. 확실히 그때 카페에서 본인 얘기를 하고 난 이후로 남편도 저와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수업이 없는 날에도 따로 연락을 해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기도 했고, 당시에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가게 오픈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둘 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였거든요. 저녁에 만나서 남편에게 저도 제 얘기를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집안에서 자라왔는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컸는지,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게 됐는지, 남편을 얼마나 믿고 편하게 생각했으면 망해버린 첫 연애 얘기도 서스럼 없이 했으니까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정말 좋은 꿈이라고 생각해. 원래 평범한 게 제일 어렵다고들 하잖아. 난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다면 그 어려운 꿈에 나도 같이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힘든 문제 피해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여기로 온 거지만 당신 만나고 정말 많이 좋아졌어. 마음이 텅 비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랑 얘기하면서 채워지는 느낌을 받아.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면 좋겠는데. 요리 교실을 다닌 지 거의 반년, 남편이랑 그렇게 사귀자는 말도 없이 데이트를 하게 된 것도 거의 2달 남짓한 시간. 뭐 사귀자는 말만 안 했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회사가 끝나고 만났으니까 사귄 거나 다름없었던 시간이었지만요. 남편이 먼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남편 덕분에 사귀는 기간인 거의 없이 프로포즈로 바로 건너뛰기를 해야 했다고 하나요? 항상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무리 여자라도 배포를 갖고 큰 꿈을 가져야지 하고 비웃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범한 게 가장 어려운 거라며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제가 멋지고 그 꿈을 같이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는 말로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멀게만 느껴졌던 결혼과 사랑이 모두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의 집안 사정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사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결혼을 하고 힘들어졌을 때 기댈 수 있는 시댁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요. 저는 뭐 쉬웠겠어요. 이미 결혼을 한 번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까 솔직히 그 부분이 영 찜찜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이제 과거를 딛고 일어서려는 남편에게 계속 과거 얘기를 운운하면 제가 나서서 발목 잡고 싶지도 않았고 저 역시 과거의 망한 기억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요. 그 부분까지 얘기하면 집안이 정말 뒤집어질 것 같아서 딱히 얘긴 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솔직히 거기까지 말하고 나면 안 그래도 반대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결혼이 정말 엎어지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지만 그렇게 열려있는 분이신 줄 몰랐어요. 기댈 수 있는 시댁 대신에 제대로 기댈 수 있는 친정이 있지 않나면서 오히려 남편을 달래주시더라고요. 잔뜩 긴장해서 인사를 하러 온 남편에게 아버진 대뜸 술을 좀 할 줄 아냐, 낚시는 좋아하냐 물으시고는 요리 잘하는 사위가 들어왔으니까 주말마다 낚시 데리고 다니면서 배에서 회 떠먹는 것은 이제 본인이 1등이시라고. 아버지 없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고. 이제는 본인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도 눈물을 안 흘리는데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릴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큰 반대 없이 완벽한 결혼일 거라 생각했는데 순탄하게만 흘러갔다면 톡톡 사연에 사연 제보할 리가 없었겠죠. 남편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다고 느낀 거지 그때 당시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들이지만 말이죠. 그렇게 부모님 허락까지 받고 순조롭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는 결혼식 날짜를 다 잡아놓고 부모님의 허락하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신혼집에서 미리 살림을 합쳐 동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차피 같이 사는 거라면 혼인신고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결혼하고 1주년이 지나고 나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수적이라 그런 걸까요? 식도 올릴 거고 살림도 합쳐놓은 마당에 혼인신고 안 하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다 무시했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다정하고 저밖에 몰랐던 남편이었으니 혼인신고를 한다고 크게 달라질 게 있었겠어요. 오히려 혼인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진정한 부부가 된 느낌이었고 저희 집에도 저에게도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남편에게 더욱 완벽하게 빠져들게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여태까지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나 싶을 정도로 제 취향이며 성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맞춰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있었던 치명적인 결함에 대해서 눈치를 챘거든요. 그건 바로 사소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사소한 거짓말들이 잦았어요. 예를 들어 친구랑 술을 마시고 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회사 회식이었다고 한다든지 결혼 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끊겠다 얘기해놓고 나서 알고 보니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든지 여기까지만 하면 보통의 남자들이 하는 평범하고 특별할 거 없는 거짓말 같지만요. 제가 가장 걱정한 부분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거짓말 얼마나 하겠어요. 전 정말 선의의 거짓말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거짓말이 들킬까봐 걱정돼서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런 사소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웃으면서 넘어가요. 아, 그랬었나? 아, 내가 착각했었나 보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뭐라고 하는 제가 중간에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결혼식을 앞두고 나서 남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던 일이 하나 있거든요. 남편이 평소에 본인 핸드폰을 몸에서 절대 떨어뜨리질 않아요. 샤워를 할 때도 꼭 틀어놓고 샤워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급하게 나가야 할 일이 있다고 핸드폰도 주머니에 그대로 넣어둔 채로 옷을 벗고 들어가서 샤워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이후에 옷 주머니에서 계속 진동이 울렸습니다.
약속을 나간다고 했던 남편이니까 급한 전화인가 싶어서 평소 같으면 전화기에 손도 대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전화를 빨리 받아서 샤워 중이라고 얘기를 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언제 올 거야?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 전화를 받으니까 짜증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컹하더라고요. 제가 놀란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까 상대방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걸까? 그동안 지켜봐왔던 남편은 사소한 거짓말 때문에 의심스럽긴 했어도 여자 문제 때문에 제 속을 썩일 만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다고 자부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모른 척 넘어갈까 하다가 그건 도저히 제 마음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제 성격이 원래 그렇거든요. 남들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전 여전히 언젠가 맞아야 할 매라고 한다면 빨리 맞아버리자 주의라 샤워하고 나온 남편에게 핸드폰을 내밀면서 이게 무슨 전화냐 물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굉장히 친근하게 전화를 걸었는데 내가 받으니까 당황한 것처럼 끊었다고요. 저희 남편 정말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의심을 하냐고 잘못 걸린 전화겠지 하더라고요. 양치기 소년 얘기하시죠?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믿지 못한다는 얘기요. 그때 제 마음이 딱 그랬거든요. 남편이 벌써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게 몇 번이고 그때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듯이 웃으면서 넘어갔던 게 또 몇 번인가요?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을 텐데요. 이게 이상하게 의심스럽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더 캐묻고 정말 진지하게 남편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 맞냐?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친근하게 전화를 거냐? 그리고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잘못된 전화로 그렇게 계속해서 전화를 하냐? 지금 나가기로 한 약속은 누구 만나러 가는 거냐? 저 누군가를 그렇게 의심하고 누군가한테 그렇게 집착하고 절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남편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의처증 환자같이 굴 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딱 잡아 떼는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 만나러 가는 거라고요. 믿기지 않으면 그냥 차 안에서 본인이 누구 만나는지 보기만 해도 좋다고요. 거기까지 가면 알겠다고 믿겠다고 할 법도 한데 기어이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뭐 별거 없었어요. 남편은 정말 저에게 말했던 남편의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갔고 저는 주차장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허무하더라고요. 이렇게 남편을 못 믿을 이유도 없었는데 괜한 의심을 해서 긁어부스럼 만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오해라는 게 한번 시작하면 끝도 없이 불어나잖아요. 남편을 오히려 저한테 눈으로 확인하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냐면서 확인시켜주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의기소침해야 할 필요 없다고 다독였습니다. 결혼 전에 누구나 다 지나가는 메리지 블루라고 하나요? 이제 더 이상 아가씨로 살아갈 수 없다는 처지에 대해서 느끼는 우울한 감정, 심란함들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한 몸에 받으면서 한 결혼이었어요. 친지 식구들이 없어서 남편 측 하객이 많이 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없지도 않더라고요. 뭐 좀 없으면 어떤가요? 저희 집 쪽으로 온 하객이 많으니까 그거야 나눠서 앉으면 될 일이고 크게 문제될 만한 일도 아닌데요, 뭐. 결혼식장에서 아쉽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아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는 저도 정말 눈물이 좀 쏟아질 것 같았는데 결혼식 때 울면 사진이 엉망으로 나온다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남편 손을 꽉 잡으면서 눈물을 참아냈답니다. 결혼을 하면 저희 회사에서는 신혼여행을 다녀오라고 7일간의 특별 휴가를 줘요. 남편과 저도 하와이로 해외여행을 가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하와이를 정말 좋게 다녀왔던 기억이 있어서 남편과 함께 떠나는 여행은 또 얼마나 즐거울지 이렇게 좋은 곳에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무려 신혼여행이잖아요. 부부로서 함께하는 공식적인 첫 인증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혼 전에 저를 잠시 괴롭혔던 귀찮은 일들은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가게 준비 때문인지 몰라도 결혼 전까지 엄청나게 분주해 보였어요. 저는 요리 쪽 전공도 아니고 남편 일은 남편 일, 제 일은 제 일이라는 마인드가 강해서 제가 도울 수 없는 일에는 신경도 쓰지 말자는 주의라 남편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도 딱히 무슨 일이냐 묻지는 않았어요. 서로 결혼 전까지 몸도 마음도 분주한 느낌이었는데 이제 결혼식도 올렸겠다 진정한 부부로서 세상에 처음 발을 떼는 거니까 바쁜 것들이 있어도 잠시 묻어두고 우리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 다짐하고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탑승도 제가 먼저 했어요. 남편은 탑승 수속 직전까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여기저기 통화를 하고 연락을 기다렸다가 전화를 받으러 뛰어나가고 보고 있는 저도 차라리 빨리 비행기를 타서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비행기에 무사히 남편까지 탑승하게 되고 비행기는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몸까지 쭉 뻗어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혼부부 티가 많이 나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때 비행기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활주로에 문제가 생겨서 출발이 조금 지연된다고요. 남편은 짜증스러운 얼굴로 승무원에게 얼마나 늦어지는지, 그럼 도착 시간은 또 얼마나 늦어지게 되는지 설명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늦어도 괜찮다고 공항 렌트카 쪽에다가만 내려서 연락하면 된다고 남편을 달랬죠. 출발 시간이 30분 정도 지연될 거라는 답변을 받고 남편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저를 계속 힐끗거리던 승객이 제 쪽으로 오더니 눈치를 보고 저한테 쪽지 하나를 건네주는 게 아니겠어요? 전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호감이 있는 사람이 연락처를 주는 건가 하고 웃으면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표정이 정말로 심각하더라고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말고 혼자 읽어보라면서요. 쪽지를 펼쳐보고 나서 저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쪽지 안에는 지금 당장 내리세요. 위험해요. 라는 말과 함께 남편이 본인 지역에서 결혼할 여자를 해친 것으로 의심되는 남자인 것 같으니까 저에게 당장 비행기에서 내리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세상에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쪽지에 적혀 있던 지역은 남편이 거처를 옮기기 전에 거주했던 지역, 심지어 돈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죠. 거기다가 남편이 어렴풋이 했었던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 온 몸의 촉이 지금 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비행기 출발이 지연된 게 누군가 저를 돕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 싶었을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올까 싶어서 불이 나게 비행기를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그 긴 활주로를 미친 사람처럼 달렸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전 정말 신혼여행의 단꿈을 안고 하와이로 날아갔다가 다시는 살아서 한국 땅을 못 밟을 뻔했던 거 아니겠어요. 무슨 정신으로 거기를 빠져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뒤에서 남편이 쫓아오지는 않을까 미친 듯이 공항을 빠져나와서 택시를 잡아 타고 부모님 계신 본가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도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죠. 이미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에 탑승해야 할 딸이 둘도 아니고 혼자서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고 캐리어도 없이 맨몸으로 집으로 달려왔으니 무슨 일이 나도 크게 났구나 싶으셨던 거죠. 저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부모님에게 쪽지를 보여드렸고 제가 남편에 대해서 부모님께 하지 못했던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까지 솔직하게 다 드렸습니다. 당연히 두 분 모두 엄청나게 놀라셨죠.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냐면서 거기서라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렇게 도망쳐온 걸 정말 잘했다고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더라고요. 제가 비행기에서 도망친 걸 안 건지 남편한테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눈치를 챈 건지 아니면 정말 화가 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걸 남편이 보냈다고 믿지 않을 정도로 욕설이 가득한 문자들이 쏟아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상태였고
부모님은 남편이 집으로 찾아오지 않게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우선 방에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사람을 시켜서 알아본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쪽지에 써 있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했던 얘기들 중 대부분은 거짓이었고요. 미혼모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했던 남편의 어머니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혼인신고까지 한 저를 만나기 이전부터 쭉 만나왔던 여자가 있었던 건 물론이고 신혼여행에서 저를 죽이고 보험금을 갈취해서 그 여자에게 갈 속셈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 결혼 전에 모르는 번호로 남편한테 전화했었던 그 여자 기억하시나요? 아마 그 여자가 남편의 숨겨둔 진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완벽한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사실 호시탐탐 저를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믿겨지겠어요. 그래도 정말 제 목숨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정말 사람 목숨은 하늘이 주관하는 일이 맞나 보다.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되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저한테 미친 듯이 전화를 하던 남편은 직접 저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을 했는지 제 친구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돌리다가 결국 친정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본가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소름 끼치는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기 있는 거 다 안다면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와서 본인이랑 얘기를 하자고. 부모님 걱정 끼치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자는 얘기를 하면서 저를 바깥으로 나오게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덜컥 겁을 집어먹고 덜덜 떨고 있는데 다행히 아버지가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두신 덕분에 이전 살인 사건과 이번 살인교사 혐의의 피의자로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남편이 체포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경찰차에 올라타면서 저를 노려보던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런 사람을 믿고 식을 올릴 뻔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무섭기만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추가적으로 더 밝혀진 죄는 어마어마하더군요. 남편은 결국 경찰서에서 모든 죄를 시인했답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로 형사재판에 넘겨지고 감옥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내통하던 여자와 함께 신혼여행지에서 저를 사고사로 위장해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드러났고 저는 정말 배신감과 충격을 감출 수 없었어요. 다음 주에 재판 결과가 나오고 몇 년형이 나올지 결정된다는 경찰의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한여름밤에 꿈 같던 저의 짧은 신혼생활도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됐네요. 모든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인생에서 갑자기 나타나 나에게 꼭 맞는 순간을 다시 놓치면 안 된다고 무조건 틀어주지 마시고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의심 없이 사랑만 하다가 저처럼 자칫 위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 사랑을 하고 싶다는 생각,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학을 떼게 됐어요. 제발 제대로 된 형을 받아서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마주칠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과 제대로 마주치지 않을 수 있는, 사는 동안 더 이상 제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톡톡 사연 여러분들의 현명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오늘 제 딸아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얘기를 꺼내려고 생각만 했는데도 벌써 눈물이 나오네요. 이제는 울지 않기로 딸애랑 약속도 했는데 아직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딸은 늦은 나이에 어렵사리 낳은 귀한 딸이에요. 물론 어느 집 자식이 귀하지 않겠습니까만 결혼하고 6년 만에 어렵게 낳은 아이라 저희 부부에게는 더 소중했어요. 딸아이는 부부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자랐습니다. 밝고 다정하고 착한 아이였죠. 조산으로 태어나 다른 아이보다 조금 작은 아이였어요. 그 덕에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안에서 각종 의료 장비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몸에 달려있는 선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엄마가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고 매일 밤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기를 잘 버틴 아이는 정말 건강하게 잘 컸어요.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한 덕에 어디를 가나 인기가 참 많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속 한 번 썩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그랬고요.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은 날 커플링이라며 반지 3개를 사왔던 아이였어요. 그렇게 다정했습니다. 그 반지는 지금도 아이와 저희 부부 손에 끼워져 있어요. 그런 아이가 어느새 다 커서 연애를 하더라고요. 웃는 날이 더 많아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랑과 기침은 참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였었죠. 아,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썩 마음에 든 건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직업도 집안도 학벌도 저희에 비해 다 모자라기만 했지만 우리 아이가 고른 사람이라면 사람은 좋겠지. 우리 아이만 행복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별말 하지 않고 허락했습니다. 사위는 예상했던 것처럼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이를 항상 배려해주고 다정하고 밝고 마치 우리 아이 같았죠. 그래서 나중엔 속으로나마 잠시 마음에 들지 않아 했단 사실이 미안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랑 오늘 저녁 먹으러 가시죠? 아유, 나랑 자네랑 둘이 무슨 날이야? 꼭 무슨 날이어야만 어머니랑 밥을 먹나요? 그냥 데이트하는 거죠. 요즘 어느 사위가 장모에게 이렇게 다정한가요? 주위에서 다들 부러워했어요. 늦게 얻은 자식이 본인도 잘하더니 시집도 잘 가서 사위도 너무 잘한다고 말이죠. 그런 저희 집에도 한 가지 고민거리는 있었습니다. 그게 왜 엄마 탓이야? 나한테 안 좋은 거 물려받았나 그러는 거지. 결혼한 지 6년이 다 되어 가도록 딸아이 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저는 그게 꼭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제 딸아이를 늦게 가졌으니까요. 좋지 않은 것까지 그대로 물려받았나 싶어서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혹시 무슨 문제 있나 싶어서 검사 한번 해보려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 요즘 난임 부부들 되게 많아서 아기 갖기 그렇게 어렵지 않대. 딸아이가 말은 그렇게 해줬지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 부부에게 하는 김에 이거저거 다 해보라고 건강검진권을 끊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으면 딸아이도 스트레스 받을까봐 모른 척 했지만 아이가 하도 연락도 없고 어떻다 아니다 연락해 오는 게 없길래 참지를 못하고 결국 사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전화를 받는 사위의 목소리가 어두웠어요. 그래서 혹시 뭔가 결과가 잘못 나온 건가 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차라리 불임이었으면 나았을 걸.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어머니, 민영이가 왜 말을 못해? 민영이가 어머니한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부모님도 아셔야 하는 문제 같아서요. 심장이 떨리다 못해 손까지 떨려왔어요. 평생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민영이가 유방암이래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죠. 제 딸아이 이제 겨우 37, 아직 한창인 나이에 유방암이라니요. 손발이 덜덜 떨리고 얼굴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 얼굴을 보고 남편이 황급히 다가왔죠. 왜?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민영이가, 민영이가. 그대로 저는 기절을 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더라고요. 울고 있는 민영이와 사위, 그리고 착잡한 얼굴에 남편이 앉아 있었죠.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랬지만 가족들의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악몽 같은 현실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요. 엄마, 미안해. 딸의 그 말을 듣자마자 왈칵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가 뭐가 미안해라고 말해주며 한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남편과 사위가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전돼서 고칠 수 있다고 저희를 다독여 줬습니다. 딸아이는 유방암 3기라고 했어요. 가슴 한쪽을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 어느 것도 아이를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었지만 아이가 받을 상실감을 생각하니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 얘기를 듣는 딸아이의 표정도 그래 보였고요. 그런 딸아이를 달래준 건 저도 제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걸 뭘 그렇게 심각하게 듣고 있어. 그 어느 것도 당신 목숨보다 중요한 게 아니야. 난 어떤 당신이라도 사랑해. 당신은 내가 어디에 한 곳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나 안 사랑할 거야? 아니잖아. 단호하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위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딸아이는 펑펑 울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위 한번 잘 들였다고요. 뭘 가져갔던 간에 좋은 사람인 게 먼저라고 말이죠. 그렇게 딸아이의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가슴 절제 수술을 하고 항암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딸이 점점 말라가는 게 보였죠. 항암 치료 힘들다 힘들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지척에서 바로 고생하는 걸 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제가 대신 아파주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빌었어요. 제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말이죠. 엄마, 난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그렇게 말하며 힘없이 웃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음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해요. 그날도 출근해서 자리를 비운 사위를 대신해 낮에 병원에 있던 저에게 남편이 다가와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왜? 무슨 일 있대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2차 항암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거든요. 아니, 그 이서방 문제로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그 말에 조용히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보호자 휴게실에 도착한 남편은 길게 한숨을 쉬더라고요. 우리 아 민영이 부모니까 다 감내하고 또 그럴 수 있지만 이서방은 아니잖아. 이러나 저러나 남인데 이렇게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 이서방도 곧 지칠 거야. 매일 회사 병원 회사 병원. 우리 애뿐 아니라 이서방도 저게 사람 사는 꼴이 아닌데. 우리 애가 아픈 거에 정신이 팔려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아무리 사위가 좋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언젠가 지칠 것 같더라고요. 길어질 이 병과의 싸움에서 사위가 지치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낮밤 지키고 다음에 퇴원할 때에도 초반에 기운 차리는 동안에는 우리 집에서 데려가는 걸로 합시다. 이서방이 괜찮다고 해도 당신이 당신 밥 먹이고 싶다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사위가 올 때를 기다렸다가 말을 했죠. 이제 평일에 매일 병원으로 퇴근하지 말고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하라고요. 저랑 제 남편이 있겠다고. 그랬더니 사위가 펄쩍 뛰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냉큼 그러겠다고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반응이 너무 고마웠어요. 어머니, 민영이는 제 부인이고 제 가족이에요. 어느 누가 가족이 아픈데 하는 수고를 고생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제가 민영이 옆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민영이가 어머니 댁에 가서 쉬고 싶다고 하면 그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건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또 펑펑 울었어요. 우리 민영이가 정말 사람 복은 많다고 어떻게 이런 남편을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뒤로 사위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자네 밥을 왜 이렇게 못 먹나? 어느 날 사위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 같길래 물었죠. 그러고 보니 살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그냥요. 입맛이 없네요. 그렇게 말했지만 병원밥이 입에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먹어야 움직이고 그래야 딸을 간호할 수 있으니 밀어 넣은 거지 병원밥이 참 맛이 없긴 하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런 밥을 먹고 있어야 하니 살이 빠진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바리바리 반찬들을 해다가 날랐죠.
사위가 잘 먹었던 것들을 생각해서 말이죠. 아유, 어머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휴, 이거라도 하게 해줘. 반찬 만들고 이러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돼서 나도 좋았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반찬들을 만들면서 잠시라도 현실의 고민들을 잊기는 했으니까요. 몸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 데스크 앞을 지나가는데 저희 담당 간호사님이 늦은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꾸벅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반찬통이 낯익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다 말고 그 반찬통을 빤히 바라보자 그 간호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민망한 듯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거 오민영 환자분 보호자분이 제가 늦게까지 밥을 못 먹었다고 하니까 저 먹으라고 주신 건데 원래 보호자분께 이런 거 안 받는데 제가 너무 배고파서 받아버렸네요. 민망한 듯 긁적거리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휴, 그럴 수도 있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늘 이렇게 식사가 늦어서 어째요? 그거 제가 만든 건데 앞으로 더 넉넉하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언제든 드세요. 우리 애 늘 잘 봐주시는데. 아니요, 아니요.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간호사님은 항상 친절하게 웃으며 우리 애를 봐주시던 분이었어요. 제가 인상이 참 좋다고 그리고 너무 친절하다고 좋아하던 분이셨죠. 사위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던 분이라 챙겨드렸나 보다 했죠. 어머니가 허락도 안 받고. 아니 뭐 그런 걸로 그러나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도 자네가 좀 챙겨드려. 내가 반찬은 계속 해다 놓을 테니까. 2차 항암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암이 더 커지진 않았지만 전이가 된 부분은 딱히 차도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임상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암이 빨리 퍼져서 암이 더 커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힘없이 웃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체력을 끌어올려 임상시험을 받아보겠다고 의지를 내비치는 딸에게 고마웠어요. 저도 힘들 텐데 말이죠.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좀 잘 먹이고 체력을 올려놓겠네. 이번에는 사위도 수긍을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 집에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것보다 제가 옆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해주는 편이 딸아이에게 좋다는 것을 사위도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저희 집에서 딸아이는 회복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임상을 하기 위해 다시 병원에 입원하던 날이었죠. 먼저 온 사위가 지난번에 그 간호사와 웃으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정도로 친했나 싶은 마음이 들긴 했지만 병원에 거의 살다시피 하는 사위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또 우려진 분들과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자기 왔어? 딸아이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안아주는 사위를 보고 잠시라도 무슨 생각을 한 건가 싶어서 또다시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일까요? 자꾸 그 사위와 간호사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그냥 이상하다는 느낌만 받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위가 그 간호사와 다정히 뭔가를 속닥이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가까운 사람처럼 말이죠. 자네 여기서 뭐 하나? 어머님 오셨어요? 박 간호사님께 뭐 여쭤볼 게 있어서 잠시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사위가 서두른다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찜찜했습니다. 그날부터 사위와 그 간호사를 의심 아닌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봤던 것 같아요. 확실히 둘이 필요 이상으로 친해. 혼자 중얼거리는 말을 남편이 들었습니다. 누구랑 누가?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얘기였어요. 혹시나 진짜일까 무서워서요. 며칠째 소가리만 하다가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제정신이야? 어디 가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그리고 이서방 앞에서는 티도 내지 말고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면 얼마나 서운하고 억울하겠어. 이서방이 우리 민영이 간호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것만 봐도 민영이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어? 맞아요. 사위는 정말 딸아이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아이가 입원을 하고 나서부터 간호를 소홀히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박 간호사님 결혼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지나가듯 박 간호사가 너무 참해서 중매라도 서고 싶다고 말했더니 동료 간호사들이 얘기해 주더군요. 그녀가 결혼을 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의심을 좀 지웠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지쳐가고 있나 보다 생각했고요.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끔찍한 제 상상으로만 끝났어야 했던 그 일은 결국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병원에 가지 않기로 한 날이었어요. 사위와 딸만 둘이 있는 날, 근데 봤던 빈 반찬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위가 잘 먹는 깻잎 장아찌였어요. 마침 집에 담아둔 것도 있고 간 김에 전날 좋지 않은 꿈을 꾼 것도 영 마음에 걸려서 딸아이 얼굴도 볼 겸 반찬을 챙겨다 병원으로 향했죠. 딸아이는 제가 들어가니 이제 막 잠에서 깬 듯한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오는 날 아니잖아. 왜 왔어? 쉬라니까. 반찬만 두고 금방 갈 거야. 힘들게. 아우, 그만해도 된다니까. 아유, 전에 담아둔 거라 그냥 가져오기만 한 건데 뭘. 아이, 그리고 이거 이서방이 잘 먹잖아. 라고 말하며 냉장고에 반찬을 채웠죠. 이서방은, 담당 간호사님한테 나 이불 좀 바꿔달라고 말하러 간댔는데 못 찾았나? 늦네. 없으면 그냥 와도 된다니까. 이불? 이불은 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식은땀이 좀 났어. 괜찮아요. 걱정 안 해도 돼. 딸의 이불에 손을 넣어봤더니 좀 축축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잠시 있어보라고 말한 뒤 사위와 그 간호사를 찾아 나서려 일어서던 순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곧 올 거야. 찾으러 가지 마. 아유, 그래도 너 땀을 이렇게 흘렸는데. 찾으러 나갔는데 엄마까지 왜? 괜찮아. 딸아이가 제가 사위를 찾으러 나가는 걸 말리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찾으러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리는 딸아이를 두고 사위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간호사도 말이죠. 아니, 박 간호사님 어디 계신가요? 오늘 바쁘신가? 아까부터 안 보이시네요. 김간, 박간 어디 갔는지 알아? 아까 이민영 환자 보호자분이랑 어디 가는 것 같던데? 이불 갈아드리러? 아유, 언제쯤이요? 글쎄요, 한 시간 됐으려나? 저 다른 환자분 드레싱하러 가기 전이니까. 갑자기 뭔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려왔어요. 감사하다고 간호사분들께 인사를 하고 덜덜 떨리는 손을 마주 잡고 병원 곳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병원 한쪽 구석진 곳에 있는 직원 전용 출입구 쪽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좋다. 매번 이렇게 아무도 안 오냐? 내가 이 병원 짬이 얼만데 여긴 진짜 아무도 안 온다니까? 근데 자기 안 가봐도 돼? 괜찮아. 어차피 또 잘 거야. 오늘은 장모도 안 오는 날이고. 하긴 그 약이 좀 세야지. 자긴 안 가봐도 돼? 난 꼭 가보긴 해야 되는데. 사위와 그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몸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심도 하고 상상도 해봤지만 실제로 겪게 되는 건 너무나도 다른 일이더라고요.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벽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지만 더 가까이 가서 저들의 대화를 들어야겠다는 마음에 겨우겨우 한 발짝 두 발짝 움직였어요. 다가갈수록 그들의 대화는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울분이 터지고 눈물이 나옵니다. 자기 요즘 피부 거칠거칠해. 이 짓도 더는 못 해먹겠다.
너무 힘들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눈을 꾹 감았어요. 김병에 장사 없어. 그리고 자기 정도면 열심히 한 거야. 맞아. 나 같은 사이가 어딨어. 이제 연기도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하는 거야 대체. 자, 임상도 아마 별 효과 없을 거야. 그리고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그니까 좀만 꾹 참아. 이제 와서 그동안 노력 물거품으로 만들 순 없잖아. 그니까 내가 드린 공이 얼만데. 보험비 얼마랬지? 이거 저거 다 합치면 한 7억쯤 되나? 내가 알아보니까 자기 지금 사는 집도 반반 가능하대. 자기가 상속자라. 그러면 그거 합쳐서 우리 서울로 이사 가자. 나 진짜 출퇴근하는 거 피곤해 죽겠어. 어유 그랬죠요. 우리 애기. 당신도 잘하고 있지? 그럼 잘하고 있지. 요즘 내가 아예 안 해줬더니 불만 폭발인데 조만간 이혼하자 하려고. 어차피 그 인간은 둔해서 몰라. 지가 착실하게 나한테 이혼 사유 만들어주는 것도. 근데 관계 요구가 이혼 사유 되는 건 나 몰랐는데. 나도 이번에 알았잖아. 그렇게 말하며 웃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화를 참지 못하고 문을 열기 위해 문고리를 잡았을 때였어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는 척하면 민영이가 바로 알게 될 텐데, 그리고 내가 들은 대화 외에 증거가 없잖아. 전에 남편도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믿었는데, 민영이가 알게 되면 그 아픈 아이가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순간 누가 찬물을 확 부은 것처럼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리고는 분노로 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은 채 그 문 앞에서 한동안 심호흡을 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내심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손과 발이 덜덜 떨리는 걸 힘으로 눌러가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몇 번이고 세수를 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되뇌이면서 말이죠. 지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민영이, 내 딸이라고요. 거울 속에 제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화장실에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갔죠. 민영이는 여전히 누워 있었고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사위는 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손이 다시 부들부들 떨리던 그때 사위가 그 간호사와 나타났어요. 어?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불을 들고 들어오는 두 사람의 모습에 당장이라도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던지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 들어가 피가 맺혀 있더라고요. 자네 잘 먹는 깻잎 장아찌가 다 떨어져서 그거 좀 가져왔지. 아니 뭐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맛있었다고 말하는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등신같이 이런 것도 모르고 반찬을 해다 나른 제 자신도 죽이고 싶었어요. 내가 해준 반찬을 나눠 먹고 내 딸이 죽은 뒤에 받을 보험금으로 미래를 꿈꾸는 두 사람을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참아냈는지 기억도 나질 않아요. 엄만 그만 가볼게. 내일 보자, 민영아. 음. 힘없이 웃는 딸을 그 둘 사이에 놓고 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렸지만 더 있다가는 저도 모르게 그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든 뭔가를 집어 던지든 사고를 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저 둘을 완전히 매장시켜 버릴 수 있을지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딸애가 알게 될 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이대로 묻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엄마, 이서방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딸애가 넌지시 말을 하더라고요. 사위와 박간호사를 찾으러 갈 때 저를 말리던 그 얼굴, 그 표정으로 말이죠. 순간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이 아이도 뭔가 알고 있나 싶은 마음에 말이죠. 어제는 화가 났다면 오늘은 무서웠습니다. 혹여나 딸아이가 알고 있을까 말이죠. 왜? 그냥 그 시간에 엄마랑 아빠 자신을 더 챙기라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알아서 잘해.
그렇게 말하는 딸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저애도 알고 있구나 하고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했어요. 요즘 유독 힘이 없어 보이던 것도 그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인간에게 우리 사위 거리면서 반찬을 해다 나르는 걸 보면서 딸아이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얼마나 울었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결심했습니다. 저 둘을 내 손으로 끝내버리겠다고 말이죠. 무슨 수술을 써서든요. 그렇게 제 복수는 시작됐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던 다 늙은 중년 여자가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죠.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그 두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지 말이죠. 열심히 찾아보고 알아본 결과 굉장히 작은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찾아냈죠. 그리고는 그 둘이 자주 가는 것 같은 그 비상구에 설치를 했어요. 물론 몰래카메라 설치하는 건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때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위가 있는 날 병원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참을 또 자리를 비웠더라고요. 당장이라도 그곳으로 달려가 그 두 년놈들을 잡아 족치고 싶은 걸 참아가며 사위를 기다렸죠. 또 웃으면서 병실로 걸어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고선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했어요. 두 사람 많이 친해졌나 봐요. 제 말에 박 간호사가 당황하더라고요. 아, 보호자분이 워낙 자주 오시기도 하고 성격도 좋으셔서요. 친하면 좋죠. 아, 그렇죠, 어머니.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의심해서 꺼낸 말은 아니다 싶었는지 웃으며 대답하는 두 사람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니들은 이제 끝났다고 말이죠. 그리고 곧장 카메라를 회수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적나라한 애정 행각들과 우리 애와 그 간호사의 남편을 두고 하는 인간 이하의 말들이 다 녹화돼 있었어요. 아니, 인간 이하였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보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당장이라도 그 영상을 그 두 사람에게 보여주며 따져 묻고 무릎 꿇리고 싶었지만 제가 바라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용히 가지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병원에 가는데 박 간호사가 다른 처음 보는 남자와 얘기를 하는 중이더라고요. 속으로 또 다른 불륜 상대가 있나 생각도 잠깐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박 간호사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 남자와는 언쟁 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니까 뭔가 다행이라는 듯 일부러 아는 척을 해오는 것 같았거든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것 같았죠. 예, 안녕하세요. 오늘 환자분 컨디션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며 제 팔짱을 끼려던 걸 제가 쓱 피했어요. 박 간호사는 민망한 듯 웃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걸어갔죠. 저를 보며 웃는 그 얼굴에 당장이라도 침을 뱉고 싶었습니다. 먼저 걸어가는 제 뒤로 박 간호사는 그 남자에게 다시 붙잡힌 듯 짜증을 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대화 소리도 조금 들을 수 있었죠. 당신 진짜 나랑 안 살고 싶은 거야? 대체 왜 이래? 나 일하는 중이잖아. 나중에 다시 얘기해. 보호자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저를 보며 웃는 박 간호사에게 까딱하고 고개를 숙이고는 그녀 앞에 있는 남자를 봤죠. 남편인 것 같았습니다. 같이 들어가자는 박 간호사를 차에 두고 온 게 있다고 먼저 보내고 그 남자를 따라갔죠. 그리고는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지금 시간 있어요? 박 간호사의 남편은 처음에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당연하죠. 심호흡을 하고 용건을 말했습니다. 그쪽 부인이랑 저희 사위가 바람이 난 것 같아요. 에? 그게 무슨 소리를 하냐고 미친 사람 취급하려던 남자에게 보여줄 게 있다고 제 차로 끌고 왔어요. 그러고는 제가 녹화한 영상을 보여줬죠. 그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렇게 경우 없게 알리고 싶진 않았는데 제가 지금 그런 걸 따질 처지가 못 돼서요. 저희 딸이 시한부입니다. 오죽하면 이럴까 하는 부모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한동안 말없이 영상을 뚫어져라 보던 남자가 잠시 뒤 말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든 하겠습니다. 일단 모른 척 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박 간호사가 이혼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렸어요. 조심하라고요.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굳은 얼굴로 돌아갔어요. 딸 애가 어느 날 넌지시 그러더라고요. 나 보험금 수령자 엄마로 해놨어. 왜? 그냥 그러고 싶어서.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래서 그날 저녁 딸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민영아, 엄마도 알고 있어. 그랬더니 딸애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이를 안고 같이 밤새 울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서럽고 속상했다고. 역겨워서 얼굴도 못 보겠는데 엄마랑 아빠가 알면 너무 속상해할까봐 참았다는 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못할 게 없었어요. 일단 그 둘을 어떻게 하면 가장 처참하게 보내버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 감정만으로 나서서 할 수는 없었죠. 가족들이 원치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나 진짜 다 괜찮아, 엄마. 엄마가 힘들까 봐 그러지. 난 네가 힘들까 봐 그러지. 그 사람들 가만두는 게 더 힘들지. 남편도 불같이 화를 내며 가만두지 말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것들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 겨우 참는 거야.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곳에 발을 더 두지 못하게 해야겠다. 우리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 절대 잘 살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것도요. 상대방인 그 간호사도 아직 아이가 없다고 하더군요. 결혼한 지 이제 3년쯤 됐다고. 뭐든 다 동의합니다. 저보다 저것들 죽여버리고 싶으실 테니까요. 그렇게 저의 복수가 시작됐어요. 먼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제가 이 영상을 세상에 공개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게 두 사람에게 유리하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벌금을 받게 되겠지만 노출이 있는 부분만 가리고 대화만 공개하면 그렇게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어차피 몰래 녹화하고 녹음한 거라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니 감당하실 수 있는 내에서만 공개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 민원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의 보호자입니다. 저희 아이는 암병동에서 현재 항암 치료 중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함께 이겨내가자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함께 힘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저희 아이의 배우자의 극진한 간호가 있어요. 다 같이 힘내자고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유가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요. 긴 병에 장사 없다고 혹시나 지칠까 싶어 제가 거의 매일 병원에 나오고 병원밥이 입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반찬도 해다 날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반찬을 저희 아이 담당 간호사님이 드시는 걸 봤어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 사위가 마음씨가 착해서 다정한 사람이라 식사를 자주 건너뛰는 간호사님을 그냥 봐 넘기질 못했구나 생각했죠. 두 사람의 사이가 일반적인 보호자와 간호사라 하기엔 지나치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두 사람이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이런 거구나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불륜 관계였고 저희 아이 보험금으로 새 출발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억장이 무너지고 손이 떨렸어요.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거나 화가 나면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아이가 알지 못하게 나만 알고 있어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아이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그 둘만의 비상구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말이죠. 얼굴과 이름도 다 밝히고 싶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인내심으로 그 부분은 가렸습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영상을 올렸죠. 그들의 대화 장면만 말이죠. 임상이 효과가 있긴 한 거야. 요즘 컨디션이 좋아 보이던데? 원래 확률상 효과가 없어야 하긴 하는데, 그래봤자 반짝일 거야. 이제 병간호도 진짜 못해 먹겠어. 왜 아니야? 자기가 좀만 참어. 보험금만 7억이라며. 우리 자기 보러 오는 나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때려치웠어. 그런 대화가 녹화된 영상이었습니다. 익명으로 글을 썼고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그 둘이 누군지는 금방 모두가 알게 됐어요. 더구나 저만 가지고 있던 의구심도 아니었더라고요. 이미 간호사들 사이에서 그 둘의 사이가 어딘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었더라고요. 병원은 정말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원의 모든 환우들, 특히 결혼한 젊은 여자 환우들과 그 보호자분들이 분노했어요. 의료진이 이래서야 어떻게 믿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와 의료진의 인성교육 같은 것들에 대해 얘기가 나왔죠. 의도하진 않았지만 다른 간호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환자분들이 계속 의심 섞인 눈으로 아무 죄 없는 간호사분들까지 바라봤거든요. 박 간호사는 처음에는 모른 척 자기가 아닌 척 뻔뻔하게 병원을 며칠 더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녀와 말을 하지도 어울리지도 않았지만요. 그러다 징계위원회가 열렸죠. 저도 그 자리에 갔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기가 찼어요. 납작 엎드려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상황에 저에게 불만을 얘기를 하다니요. 하긴 애초에 그런 사람이니까 일을 이렇게 만든 거지만 말이죠. 정말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생각한 거 참아서 이 정도라는 걸 모르는 게 유감이네요. 아니 그러신다고 따님분 병이 낫는 것도 아닌데요. 지금 이 대화도 안에서 그대로 말해도 될까요? 그렇게 당당하면. 그 말에 박 간호사가 입을 꽉 깨물더니 입을 다물더라고요. 제 앞에서 언제나 웃으며 친절하게 굴었던 그때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최대한의 처벌을 바란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했어요. 용서고 하부이고 다 할 마음도 없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고도 저 간호사가 이 병원에 남아있다면 병원에 있는 환우들이 병원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저런 짓을 해도 가해자는 잃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희망도 없을 겁니다. 병원을 위해서라도 저런 직원은 없어져야 돼요. 예상대로 박 간호사는 병원에서 해고당했어요. 병원 입장에서도 그런 직원을 데리고 있기 부담스러웠겠죠. 그리고 이미 인터넷에 저희 얘기가 퍼질 대로 퍼졌고 기사도 좀 났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사위는 그 뒤로 그냥 종적을 감췄어요. 비열하고 비겁하게 말이죠. 그런데 그건 저희에게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박 간호사가 병원에서 해고되던 날 저를 찾아왔어요. 여자만 잡고 사위는 품기로 하신 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바람은 양쪽에서 폈는데 사위분은 멀쩡하신 거죠? 품다니 무슨 소리예요? 그날 이후로 어디 갔는지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데. 네? 알고 보니 제가 병원 게시판에 그 글을 올린 걸 알게 된 뒤 사위와의 연락이 아예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문자를 해도 받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용서해 준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단칼에 연락을 잘라버릴 리 없다고 말이죠. 그런 관계가 그렇게 신뢰고 뭐고 없는 거 아니겠냐고 말해주고 돌아섰습니다. 겨우 이 정도의 관계로 이렇게 저희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에 허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위는 정말 종적을 감췄어요.
남편이 사위를 죽여버리겠다고 방방 뛰는 것을 말릴 필요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요? 사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따라 나서겠다고 했지만 이성을 챙기지 못할 게 뻔했기 때문에 뜯어 말렸죠. 당신은 민영이 옆에 딱 붙어 있으라고 달랬습니다. 병원 주변의 카페에서 만나자 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박간호사의 남편도 불렀고요. 사위는 제 옆에 남자를 누군지 궁금해하며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 그걸 그런 식으로. 인사해, 박간호사 남편분이시네. 사위는 정말 놀란 듯 그 자리에서 굳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들어오기 전에 저는 그 남자분께 몇 번이나 당부했어요. 절대 폭력만은 쓰지 말라고. 그러면 저들에게 하나라도 빌미를 주는 게 되니까 말이죠. 제 말을 상기시키듯 그 남자분은 눈을 꾹 감고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사위를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자네는 나한테 말하고 바람을 폈나? 내가 이걸 왜 자네한테 말을 해? 이런 식으로 장모님 유리하게 편집해서 영상을 푸시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모르세요? 영상이 그게 다인 것 같나? 그 말에 사위가 멈칫하더라고요. 둘이 더러운 짓 한 것도 싸그리 녹화되어 있어. 그리고 내가 그걸 그냥 푼 것 같아. 다 변호사 자문 받고 한 거야. 내가 자네한테 단 하나의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참았는지 아나? 사위는 제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는 점에 놀란 것 같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위에게 그 남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싶은 거 참고 있는데 그것도 다 이 어르신 덕분인 줄 알아. 이 개새끼야. 너는 이분 아니었으면 내 손에 죽었어. 그리고 위자료 준비해라. 난 네 둘 고소할 거니까 그녀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거야. 그리고 병원도 잘린 거 알지? 듣자 하니 너도 어디 조그마한 중소기업 다니나 본데 둘이서 돈 한 푼 없이 빚만 지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어? 그리고 얼굴도 보기 싫은 건지 아니면 더 있다가는 진짜 때릴 수도 있다 생각한 건지 커피숍을 나갔어요. 멍하니 있는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민영이도 다 알고 있어. 아니 나보다 먼저 알았네. 민영이가 마음고생을 그렇게 한 이상 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네와 그 여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각오하는 게 좋을 거네. 민영이도 안다고요? 그 더러운 입에 우리의 이름 올리지 마! 입만 뻐끔거리는 사위를 두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병원은 저희에게 사과의 의미로 병원비를 지원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개개인의 사생활까지 병원에서 알 수 없었을 테니 병원을 문제 삼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 있는 게 저희가 괴로웠어요. 다른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도 싫었고요. 그래서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돈이 궁한 집도 아니고요. 얼마 되지 않아 박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이혼을 당하게 생겼다고 말이죠. 제 남편에게 말한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시한부인 부인 두고 병원에서 간호사랑 바람난 것도 모자라서 보험금으로 팔자 필 생각하는 연놈들이 너무한 거지. 내가 너무한가? 박간호사는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 것 같았죠. 소송을 걸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모양인지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도 없이 자신은 이제 뭘 먹고 살라고 이렇게 길을 다 막아버리냐 하며 엉엉 우는 그녀를 보며 기가 찼어요. 사위와 겨우 연락이 다 책임지라고 했지만 사위가 단칼에 거절한 것 같더라고요. 돈 없고 직장도 없는 그 박간호사를 책임질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겨우 그런 인간을 두고 좋은 사람이라는 둥, 사위복이 많다는 둥 하는 과거의 저를 한 대 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기겁할 얘기지만 이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사위의 부모, 그러니까 사돈댁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자신의 아들 앞길을 막을 수가 있냐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아이, 그동안 수발든 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젊은 애 인생 하나를 망쳐도 되는 거야? 어? 우리의 회사에도 소문 다 나서 잘렸잖아.
회사에서 잘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지 모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한둘이 아닌데 그거 다 풀면 댁내 아들은 지금보다 더 인간 말종 쓰레기 취급당할 건데 그래도 돼요? 지금 나한테 이렇게 와서 행패 부릴 때가 아닌데. 뭐? 아니 곧 죽으래 때문에 왜 내 아들 인생을 망쳐? 왜? 한마디만 더 해봐, 어디. 내가 들고 있는 영상, 녹취록 다 들고 다니면서 당신 아들뿐 아니라 당신들 가족 주변을 싹 다 풀 거니까 이사 가면 이사 가는 곳 쫓아가서 풀고 당신네들 주변인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게 해줄게. 그래, 자식 잃게 생긴 부모가 눈 돌았는데 내가 못할 일이 있겠어, 지금? 정말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듣고 있었던 건지 갑자기 나타난 사위가 자신의 엄마를 끌고 가기 전까지요. 찌질하게 엄마를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숨어서 듣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병신 같은 자식 저런 걸 사위라고. 여기서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사위는 양심도 없이 재산 분할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원래 그런 인간들이 더 양심이 없이 그러잖아요. 하나도 인정이 안 되면 좋았겠지만 일부분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를 줘야만 했어요. 하지만 곧 혼인관계를 파토낸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죠. 거기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장이 나던 날도 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그동안 좋은 소식이라면 임상시험약이 효과가 있는지 딸의 암 크기가 많이 줄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은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딸아이는 사위에 대한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어요. 속이 아닐 텐데 저희를 더 신경 쓰는 거겠죠.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두 사람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모든 흔적들을 지우면서 그래도 내가 아직 건강해서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들을 딸아이가 직접 보고 치워야 했다는 생각을 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그 박간호사라는 사람은 지금 아예 일이 구해지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업계의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기사까지 난 일인데.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움츠리지 않으려고요. 후회도 없습니다. 사위였던 그 작자는 회사에서 잘리고 한동안 백수로 지내다 지방으로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이곳에서는 너무 아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럴 경제적 여유도 없었겠죠. 그렇게 세계의 사랑을 하는 것처럼 서로가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더니 돈과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상황은 또 못 견뎠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본 건 위자료 소송 주정을 위해 만났던 날이었어요. 끝까지 가고 싶었지만 딸아이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에 조정을 위해 간 자리에서 본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조정이 끝나고 우연히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며 거긴?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내 탓이라는 거야? 거길 들켜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웃기시네. 자기를 믿어서 그리고 멍청해서 절대 모른다고 맨날 안심시킨 게 누군데 이래? 그래서 지금 내 잘못이다? 지금 이게 뭐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당한 것도 모자라서 일도 못 구한다고. 뭐 먹고 살라고? 나는 뭐 안 그런 줄 알아? 위자료 물어주고 잘리고 소문 다 나서 지방 가게 생겼어. 그렇게 서로의 탓만 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그럴 사람들이 그랬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 후에도 그 둘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긴 합니다. 잊을만 하면 어디서 알았는지 다들 알고 소문을 내서 회사고 어디고 제대로 다닐 수가 없다고 말이죠. 제가 나서서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얘기들은 파급력이 크더라고요. 전 사위였던 그놈은 지방의 작은 회사를 다니다가 또 회사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문이 다 난 것 같았습니다.
또 회사를 그만두고 거처로 옮겼다고 들었어요. 그러고는 그 뒤로는 들은 소식은 없습니다. 박 간호사도 어디 작은 개인 병원에 취직했다가 거기 병원장에게 똑같은 짓을 하려고 했다고 들었죠. 근데 그 병원장이 넘어가지지 않았다고요. 개인 병원 간호사들 사이에도 소문이 쫙 나서 이슈가 되었던 저희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까지 소문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그 두 사람은 스스로 나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본성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 간호사가 말했던 확률적으로 효과가 없을 거라던 그 임상약은 너무 다행히 우리 아이에게는 잘 들었어요. 암의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아져서 이제 컨디션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다음 치료도 곧 받으러 갈 거고요. 가장 최근엔 병원에서 희망이 보인다는 말도 들었어요.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었는데 말이죠. 기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늘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최대한 열심히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 아닌 교훈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언젠가 업보는 반드시 돌아간다는 것도 말이죠. 우리 딸은 반드시 꼭 나을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딸만큼 착하고 바르게 사나이도 없으니까요. 이런 희망적인 얘기로 이 얘기를 끝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엄마,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딸도 이제 그 일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물론 속은 얼마나 썩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전보단 많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맛있는 거 먹을까? 좋지. 그렇게 말하며 웃는 딸을 보며 저는 오늘도 힘을 냅니다.